9차례 연속적으로 일어난 방화 사건. 범행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 마지막 범행 장소에서 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남자가 한 CCTV에 포착되며 연쇄 방화는 끝이 났습니다. CCTV를 피하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 남자. 하지만 그의 모습은 또 다른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그는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노렸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꿈은 CCTV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CCTV. 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본인은 반복용으로 달았다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CCTV 확인해서 캡처하면서 사람들 감시하고 100% 중에서 99%가 CCTV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든 무조건요. CCTV로 실시간 직원들을 감시하며 업무 지시를 하는가 하면 화장실을 가거나 쉬고 있을 땐 어김없이 상사의 휴대폰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누군가 일거수일투족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1,400만여 개의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추고 숨기고 싶은 진실일수록 더 또렷이 세상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KBS 제보자들입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던 어느 날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흘렀지만 아버진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기만 합니다. 그때 혹시 당일날 그 처음에 어땠는지, 우리가 언제 처음 연락을 받으셨는지. 전화를 받는데 구미 경찰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랬더니 혹시 이준경 아버님 되냐고 맞다고 하니까 이제 준경이가 자살한 것 같다고. 자살한 것 같다. 왜냐면은 아무튼지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서 1차로로 향하 나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을 때 일단은 그렇게 생각했죠. 졸업을 앞두고 직업군인이 꿈이었던 남자. 아르바이트를 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건실한 청년. 숨진 남자는 갓 20살인 고 이준경 씨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살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준경이의 이제 시신을 확인하고 집으로 걸어왔어요. 근데 비가 오고 하필도 비가 왔는데 걸어오면 생각을 해봤어요. 준경이가 정말 그렇게 간 걸까 생각하면서 집을 다 뒤져봤어요. 왜냐면 그렇다면은 뭔가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져봤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 준경이가 사고가 있기 바로 직전에 찍었던 준경이 사진이에요. 아, 이게 이런 표정을 봤을 땐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숨지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무도 밝고 즐거워 보였던 아들의 모습. 새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아들이 자살할 리 없다는 겁니다. 영안실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생각을 했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멍하니 있는데 새벽인가 강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님 사실은 좀 어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해. 저희가 사고가 났잖아요. 저가 볼 때 그 사고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제가 노래방을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친구 한 명이랑 준경이랑 이제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좀 많이 비참했거든요. 준경 씨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답니다. 사고 당일 친구들과 갔던 노래방입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CCTV 속엔 그날 준경 씨에게 있었던 비참한 순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방 앞에서 누군가가 준경 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CCTV에는 여러 명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준경 씨는 누구에게 왜 폭행을 당한 걸까?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처음에 준경이랑 저랑 셋이 있다가 같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됐어요. 폭행 가해자인 황 씨와 처음 만난 준경 씨.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노래방으로 옮긴 후 분위기가 바뀐 건 준경 씨의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답니다. 준경이가 500ml 빈 페트병을 이제 위로 던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이제 머리 정수리 쪽에 그게 맞는 바람에 그걸 맞고 갑자기 일어나서 폭행을 가했어요. 이제 준경이가 갑자기 이제 노래방 방문을 열고 막 뛰쳐나와서 이제 황을 가리키면서 제가 날 죽이려고 한다. 너무 무섭다. 황급히 노래방을 나왔는데 거기서 황 씨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네, 황 친구들한테 왔고 이제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준경이가 이제 또 맞았어요. 친구들은 말렸지만 폭행은 자리를 옮겨가며 지속됐고 준경 씨는 미안하다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괴롭힘에 도망간 준경 씨. 같이 있던 친구가 준경 씨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시키기 위해 다시 데려왔지만 황 씨는 준경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준경 씨는 두려움에 방어를 하며 황 씨를 밀었습니다. 그 후 황 씨의 친구들이 돌아왔고 준경 씨를 또 폭행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욕하고 내 친구들 다 불러서 너를 죽여버린다. 너가 나 죽인 거 일도 아니다. 황 씨는 택시까지 따라 타며 협박을 했고 내린 후 5분가량 둘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경 씨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경 씨는 동네 옆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향해 달려갔고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그 당시 고통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를... 아버지는 이곳에 올 때마다 답답합니다. 아들이 느낀 삶의 마지막 감정이 공포였다는 게 억울하답니다. 저기에 173이라는 표지판 있죠? 아, 저기요. 네. 거기를 준경이가 넘어가요. 저 173이라고 돼 있는 데를. 폭행 가해자인 황 씨와 대화한 준경 씨는 고속도로로 뛰어가 한동안 갓길을 걸은 후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저기서부터 한 100m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갓길을 걸으면서 이게 본인이 그냥 바로 횡단하지 않은 건 많은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준경 씨는 고속도로 갓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건의 중심에 있는 황 씨는 준경 씨의 죽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계세요? 황 씨는 준경 씨가 숨진 후 아버지에게 전화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를 안 받아요. 음성 연결되며 집 앞에서 기다려봤지만 황 씨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취재 중 녹취 음성을 입수했습니다. 사고 후 황 씨와 친구의 통화 내용입니다. 나도 맞았었고 걔도 때렸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술 먹고 다 같이 택시에서 내렸다. 택시에서 내려서 다 각자 집 갔는데 술 먹고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같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얘기 좀 해도 좀. 황 씨가 감추고 싶었던 그날의 사건. 그리고 CCTV에 남겨져 있던 그날의 진실. CCTV는 준경 씨가 고속도로로 뛰어든 뒷이야기를 알려줬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마터면 이 학생의 단순한 그 자살 사고로 마무리가 될 뻔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증언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행들의 폭행이 개입돼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사건 CCTV 영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망 사고와 그리고 이 폭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마치 영화처럼 이 경찰과 관제센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도둑을 뒤쫓아서 결국 검거했습니다. 최첨단 CCTV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목격자가 없어서 수사가 난항에 빠졌던 하남 여고생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사건 현장 근처에 CCTV가 공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역. 지난 5월 이곳에서 묻지마 폭행이 있었죠. 해당 사건에도 CCTV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모르는 남자가 의도적으로 어깨를 세게 치면서 굉장히 분노한 눈빛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으로 제 왼쪽 광대뼈를 가격을 해서. 사건 발생 후 범인 특정이 안 됐는데 CCTV에 수상한 남자가 찍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깨를 치고 가는 남자. 경찰은 해당 남자를 범인으로 특정 후 사건 7일 만에 검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CCTV의 존재가 두려웠던 한 절도범은 상자로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상자와 대걸레를 이용해 CCTV를 교묘하게 가린 후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6만 원어치의 현금과 물건을 훔친 남자. 그는 2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도주 중 무려 40여 대의 CCTV에 찍힌 겁니다. 지난 1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성이며 서 있던 남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한쪽 구석으로 이동하는 두 사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은밀하게 주고받습니다. 대마초입니다. 어둠 속에서 대마초 거래를 하고 현장에서 직접 흡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약 거래 현장을 포착한 구청 관제센터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24시간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관제센터. 이곳에선 수백여 대의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범죄 예방뿐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올해 1월에 어린이 안전구역 사거리에서 대마초 사범을 검거한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는 상교역 앞에 있는 오토바이 절도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축배기범 2번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누워있던 남자가 걱정됐던 관제센터. 귀가 조치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오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듯 서 있던 남자가 은근슬쩍 누워있는 취객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곤 취객의 가방을 주워 자고 있는 남자에게 건네주는 듯 하더니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방인 양 가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관제센터에선 남자가 사라진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남자가 사라진 동선을 추적해 단 3분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CCTV는 1,400만 대. 최근 5년간 CCTV를 활용해 검거한 범인이 2014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은 CCTV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도 있고 뭐 아무리 이제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CCTV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에? 범죄자들 이런 사람한테나 그런 게 해당하고 뒤가 구린 사람한테나 저거 하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CCTV가 많아야죠. 우리나라의 치안이 이렇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CCTV가 워낙 군데군데 박혀 있어가지고 범죄 예방도 되고 일단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추후 처리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범죄 예방은 도움이 되지만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도 일부 또 침해될 수 있는 뭐 그런 소지도 있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CCTV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게 돼요. 근데 나중에 저도 확인을 할 때가 순간순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다치거나 그러면 바로 확인해야 돼서. 근데 그때 그 모습과 장면들을 보면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시스템이구나라고 느껴져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면.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 사생활 노출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CCTV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을까? 성동구청 내에 있는 CCTV의 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예요. 일정 거리를 이동해 CCTV 노출 정도에 대해 실험해봤습니다. 제작진이 불특정 도로를 걸어보고 그 모습을 관제센터 모니터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C184, C184에 인식도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지금 C097 앞에 좌측에 걸어 내려오고 계십니다.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A쪽으로 검정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좌회전했잖아요. 좌회전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래 2번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421번 휴전에 포착됐어요. 사각지대 없이 걸어가는 동선마다 포착되는 제작진. 6번 방향으로. 740m의 거리에 16개의 CCTV가 있었는데 개인이 설치한 건 제외한 수치입니다. 통상 8걸음마다 CCTV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로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제보자들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네. 공장장이 이제 새로 부임이 되면서 그 공장장이 계속 이제 그걸 본인은 반복용으로 달았다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계속 이제 CCTV 확인해서 캡처하면서 사람들 감시하고 캡처해서 톡이 처음에 올리더라고요. 어떤 톡에? 왜 라인을 안 돌리냐? 왜 거기 사람 앉아 있냐? 잠깐 휴식 시간이었거든요. 네. 왜 거기 앉아 있냐? 일용직 근로자 근무 준비하라고 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잠시 쉬고 있으면 화면을 캡처해 메시지를 보내고 그에 따른 지시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맨날 전화가 와요. 거의 하루에 제가 공장장한테 하루에 제가 세하려고 온 게 최고 많이 온 게 32통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보니까요. 야 저기 가봐라, 애들 뭐 하고 있다. 거기 가봐라, 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처음에 CCTV만 보이면 숨어 다녔어요. 그냥 CCTV 밑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다니고. 근데 계속 약 복용하고 치료 받으면서 좀 많이 나아진 거죠. 정말 그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 때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벌금 먹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CCTV 관련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저는 이제 아유,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시는구나. 전 먹고 살려고 하니까요. 제가 안 벌어 먹으면 애들이 다 굶으니까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용기 내서 제가 제 CCTV 관련돼서 고소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겪어보면 틀릴 거예요. 정말 저도 몰랐어요. 저도요. 처음 몰랐는데 제가 겪으니까 알겠다. 분명 CCTV를 이용해 누군가를 감시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CCTV로 감시받고 있다는 글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CCTV라는 거는 요양 같은 곳에는 어르신들의 그 보호 차원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설치 목적이 우리 요양 보호사들의 업무적인 거 감시를 하기 위해서 달았거든요. 휴대폰으로 어플을 깔아놓고 저희들 동태를 감시하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직원들한테 모아놓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망신을 주는 그런 모욕감을 당했거든요. 만약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도 CCTV를 보고 있다가 둘이 뭔 얘기를 하냐, 빨리 가서 일을 해라, 나는 메뉴를 안 시킨다, 메뉴 시키라 그래라, 이런 것들을 CCTV를 보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CCTV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왔죠. 어린이집 CCTV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한 아이에게 폭행을 한 교사의 영상이 공개되며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성인이 맞아서 달라고 했죠.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로 검거됐습니다. 상습폭행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처음 때리신 거예요? 네. 교사는 상습폭행이 아니었다 말했지만 CCTV엔 수차례의 폭행 장면이 찍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은밀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를 잡아낼 수 있는 수단이 CCTV밖에 없는데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인권에 관심이 없다는 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아이의 권리가 있다 하면 우리 교사들의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교사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염려스러워하는 거지. 원장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2016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발의가 통과됐습니다. CCTV 의무화가 된 후에도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것이 CCTV에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 13개월 된 아이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이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좀 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아이가 거기다 손을 담갔다는 거예요. 국에다가. 아이가 국에 손을 담갔다는 원장의 말은 CCTV로 인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혼자 있던 아이가 원장이 놓고 나간 텀블러에 손을 넣어 화상을 입은 겁니다. 국에다 뒤었다고 큰 병원에 가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일주일 동안 받지를 못했어요. 누군가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밝혀주는 CCTV. 고마운 존재일까요? 감시의 수단일까요? CCTV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CCTV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합니다. 또한 요즘 들어서 CCTV를 수술실 내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과연 이 의견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